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는 굴곡 같은 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지난 몇 년간의 사건과 사연을 떠올리니 삶의 그래프가 파도치듯이 요동을 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제 이야기를 고하고자 합니다. 꽤 재밌는 반전이 여러 번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복 받으실 거예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평범하게 큰 고생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대학을 나와 여느 사람들처럼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그이와 저는 소개로 만났는데 불꽃 튀는 설렘을 느끼게 돼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남편의 집안이 부유층이고 그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4개월쯤 됐을 때 계획했던 임신도 바로 할 수 있었죠. 이듬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저희 세 식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들의 재롱과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었죠. 누군가 그러던데 이 자식은 태어나는 것으로 모든 효도를 다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고 저와 남편도 중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자기가 하는 사업의 뒤를 잇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특별한 꿈이 있는 게 아니어서 경영을 전공하고 군대를 다녀와 남편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세월은 강산이 한 번 더 흐르자 제 머리카락은 흰머리가 많이 나고 관절 여기저기가 아픈 60대가 됐습니다. 저희 집 부자는 계속해서 사업을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젠 바라는 게 아들의 결혼과 손주 보는 것만 남았답니다. 평소 여자에 큰 관심이 없던 아들은 연애를 한 번 해본 게 전부였어요. 주변에서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자기는 느낌이 팍 오는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솔로로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아들 나이가 어느새 30대 중반이 돼가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제가 하루빨리 짝을 찾아서 장가 좀 가라고 매일 부추겼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 예상과 달리 아들은 벌써 결혼할 여자를 숨겨두고 있더라고요. 확신이 설 때까지 보여주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연애하는 여자가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며 집에 인사시켜주려고 데리고 왔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깜짝 놀라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경훈이 너 사귀는 여자가 있던 거야? 아니, 결혼할 만큼 가깝게 만나는 사람이 있던 거였어? 넌 어떻게 한마디 귀뜸도 주지 않고 손님을 데리고 오니? 아가씨 반가워요. 제가 들은 게 없지만 얼굴은 확실히 미인이시네. 얼른 들어와요. 내가 맛있는 밥 차려줄 테니까. 그랬더니 아들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가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한 식구가 될 텐데 편하게 부르시고 막 부려 먹으세요. 제가 식사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럼 그럴래? 같이 밥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 어서 주방으로 와.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갔고 냉장고에서 채소 몇 가지를 꺼내 며느리에게 다듬어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얼마나 손이 야무진지 깔끔하고 제 마음에 쏙 들게 손질하고 국도 자기가 끓이겠다네요. 하는 행동을 보니 제 아들을 굶길 것 같지는 않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건 실례인 것 같아 그냥 이름이 뭔지, 사는 곳은 어딘지 정도만 물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저와 남편,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앉아 식사를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혜진이라고 했지? 내가 편하게 이름 부를게. 혜진아, 내 아들하고 어떻게 만난 거야? 저희는 접촉사고로 만난 사이예요. 제가 경호시차를 뒤에서 받고 말았죠.
근데 그때 저희 두 사람이 서로한테 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어머, 인연이 사고로 시작된 거야? 경훈이가 느낌이 팍 오는 여자를 기다린다더니 사고는 차주한테 반했구나. 아주 웃긴 녀석이야. 그럼 혜진이 너는 무슨 일 하니? 아유, 내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물었지? 아니에요. 당연히 며느리 될 사람인데 못 물어볼 게 뭐가 있겠어요. 전 피부과 의사예요.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의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의사?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직업까지 의사라고? 이야, 내 아들 봉잡았네. 아니에요. 경훈 씨가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집안이 잘 살질 못해요. 그래서 전문의 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어쨌든 어려운 집안에서 큰 인물이 됐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대견스러워 하시겠니? 뭐 그냥 그렇죠. 페이닥터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효도는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머님, 다음에 저희 피부과에 오시면 제가 무료로 시술 좀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집안 이야기가 나오자 말을 재빨리 돌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정이 많이 어려운 가정처럼 느껴졌답니다. 여하튼 의사에 예쁘고 손이 야무진 아가씨니 저희 부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사돈 부부는 평상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겉으로 봐도 어려운 형편처럼 보였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얼굴에 그늘이 진 게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식사를 권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혜진이를 참 잘 키웠다는 칭찬으로 운을 뗐습니다. 사돈어른과 안사돈이 따님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예쁜 딸을 시집 보내려니 마음이 적적하시겠어요. 제 말에 안사돈이 바로 반응하더군요. 맞아요.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죠. 우리 부부가 제대로 해준 거 하나 없는데 혼자 알아서 공부해서 의사식이나 됐으니 정말 대단하죠. 근데 아직 개인 병원을 차려주지 못한 게 한이에요.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벌써 돈방석에 앉았을 나이인데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그 사돈 쪽에서 우리 애한테 개인 병원 하나 차려주시면 어떨까요? 듣자 하니 재력이 남다른 집안이라고 하던데. 네? 아, 병원이요?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거 아주 반가운 소리네요. 그럼 부디 우리 딸한테 좋은 개인 병원 하나 차려주세요. 제 딸은 빚지고 못하는 성격이라 다 갚아드릴 겁니다. 그럼 청담동에 목 좋은 곳 알아볼까요? 사돈이 노골적으로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하자 저와 남편은 조금 당황했어요. 게다가 청담동이라는 지명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니 부담감이 컸답니다. 저는 애써 말을 돌리며 애들 결혼식을 어디서 올릴지, 신혼집은 어디로 정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돈 측은 신혼집은 아무데나 상관없다며 병원만 좋은 자리에 차려주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그나마 신혼집까지 청담동으로 구해달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네요. 그렇게 상견례를 치르고 저희 세 식구는 집으로 돌아가 회의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병원을 차려주는 것에 대한 토론이었죠. 아들은 이미 며느리에게 푹 빠져 있어서 무조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며느리 역시 좋은 사람이니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차려주자고 했답니다. 이제 제 생각만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 청담동에 병원을 차리려면 수십억이 필요하니 조금 눈을 낮추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부자는 며느리와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튿날 며느리를 불러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혜진아, 우리 집안이 막대한 부를 가진 집안은 아니야. 그래서 청담동에 병원을 차려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청담동이면 수십억이 들 텐데 우리 재산의 절반 이상을 들여야 해. 어머님, 부담이 되셨군요.
우리 부모님이 괜한 말을 해서 신경 쓰이셨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다. 괜찮아. 네가 내 딸이었어도 비슷하게 요구했을 거야. 그럼 다른 동네로 알아볼래? 그런데 어머님, 청담동에 병원 차리기만 하면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예요. 괜히 유동인구 없는 데다가 병원 차려서 망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 선배 하나도 같은 서울이지만 외진 곳에 차렸다가 큰 빚만 잔뜩 안고 병원을 접었어요. 제가 하는 진료 과목이 피부과라서 청담동에 차리는 게 제격이에요. 피부 관리하는 여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청담동이니 그쪽으로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무리한 부탁 드리는 거지만 나중에 꼭 다 갚아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손만 야무진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주 논리적이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며칠 고민을 거듭해봤는데 저 빼고는 모두 청담동에 병원을 차려주자는 의견이어서 저도 그 의견을 따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며느리를 따라다니면서 병원 자리도 물색하고 기계도 함께 고르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자기는 많이 바쁘다며 저에게 돈만 건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일하는 피부과 앞에 가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윽고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온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혜진아, 새아가, 너 의사 가운 입은 거 보니까 너무 멋진걸? 나 안에 들어가서 구경 좀 하면 안 될까? 어머님, 저희 병원은 예약된 회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괜히 가족이나 친인척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용건만 간단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용건은 너 병원 자리 알아보려는 거지. 피부과 기계도 다 구입하고 말이야. 내가 옆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결제를 하려는 거야. 어머님도 참, 누가 그런 걸 일일이 발로 뛰어서 알아봐요. 그런 거 해주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저한테 돈만 입금해 주세요. 뭐? 남한테 다 맡기겠다고? 직접 보고 마련하는 게 100번 낫지 않겠니? 어머님,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담동에 제일 좋은 자리를 들어가려면 대기 타고 있어야 한다고요. 어머님, 큰돈 쓰셔서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저만 믿으세요. 중간에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진 못했구나. 그럼 혜진이 너만 믿고 입금하마. 그 부동산 계약할 때는 꼭 나랑 같이 가자. 네. 어머님, 근심 걱정 내려두시고 저한테 입금하시고 편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저는 이만 병원에 들어가 볼게요. 예약된 회원이 올 시간이어서요. 그래, 얼른 들어가라. 난 바로 은행에 갈게.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믿지 못해 같이 움직이려고 한 건데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온 모습을 보니 마음을 내려놓고 알아서 하게 돈만 입금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제가 중간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꼰대처럼 보일 테니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며느리에게 입금을 하고 확인 전화 한 통을 했어요. 혜진아, 돈 넣었다. 30억 입금했으니까 조만간 병원장이 될 거야.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머님이 제 소원을 이뤄주셨어요.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루빨리 빌려주신 돈 다 갚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내 아들과 잘 살아만 준다면 더 바랄 것도 없다. 그럼 이만 끊는다. 저는 며느리를 전적으로 믿고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전화와 문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괜히 못 믿는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참았는데 연락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전화번호라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경훈아, 혜진이 핸드폰 어떻게 된 거니? 왜 없는 번호로 뜨는 거야? 엄마, 그게 말이야. 우리 사기당한 것 같아. 어제까지 혜진이 만나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연결이 안 되더니 조금 있다간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야.
지금 처가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 제대로 당한 것 같아. 엄마, 어떡하면 좋지? 뭐? 사기꾼이라고? 혜진이가 사기꾼이란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 전에 걔가 일하는 병원 앞에 가서 의사 가운 입고 나온 걸 봤단 말이야. 벌써 그 병원에 가봤어. 윤혜진이라는 의사가 있긴 한데 우리가 아는 혜진이가 아니었어. 사기꾼이 작정하고 우리 속여 처먹은 거야. 너 혜진이 의사 면허증 봤다고 했잖아. 병원에서 찍은 혜진이 사진도 있었잖아. 그럼 그것도 가짜야? 그런 것 같아. 인연이 그 병원 의사를 사칭하려고 면허증을 훔쳐왔나 봐. 그리고 사진은 티 안 나게 합성한 거고. 엄마, 나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러 왔거든? 일단 끊어. 나중에 전화할게.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을 모두 믿어버리고 그 큰 돈을 넘겨줬으니 말이죠. 세상에 저 같은 바보 천치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들의 연락을 받고 가슴이 꽉 막혀 숨이 쉬어지지 않아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걸었습니다. 괜히 길거리를 거닐면 사기꾼인 며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망상까지 들었죠. 하지만 계획적으로 사기친 며느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며느리의 이름과 나이가 모두 가짜여서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답니다. 아들이 건네준 사진을 가지고 수배를 내리긴 했지만 사진들이 모두 포토샵으로 고친 것들이라 빨리 잡는 건 어려울 거라고 전했다네요. 결국 수십억을 사기당한 저는 집에서 머리에 수건을 싸매고 며칠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기꾼 여자에게 홀려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했고 남편은 한숨만 계속 쉬더니 그만 잊어버리자고 하더군요. 여보, 그 돈 없어도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나랑 경훈이가 사업해서 금세 벌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당신 능력을 못 믿어서 이러는 거야?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무쓸모하게 느껴져서 이러는 거라고. 당신 재산을 홀랑 사기당해버린 나를 용서할 수 없단 말이야. 여보, 이건 당신 혼자 당한 게 아니잖아. 나도 그 사기꾼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모든 걸 믿고 맡겨도 된다고 판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기운 차려. 경찰도 수사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고. 저는 며칠 동안 자책하며 집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사기꾼년을 언젠가는 꼭 잡아서 족쳐버리겠다고 결심하면서 말이죠.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한 것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각오를 했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름과 나이를 모르는 데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잡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대답만 하더군요. 1년이 지나는 동안 깜깜무소식이어서 분노만 더 커졌답니다. 남편과 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잘 되는가 싶었는데 얼마 뒤에 코로나라는 무서운 병이 터지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해외 거래는 모두 막혔고 국내에도 다들 힘든 사정이 되니 거래가 뚝 끊겨버렸답니다. 남편은 코로나가 아주 잠시 있다가 지나갈 거라 예상하고 재산을 끌어다가 회사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손해를 봐도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게 원점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코로나는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버티고 버티다가 전 재산을 잃게 됐고 빚더미에 앉아 사업을 부도했답니다. 그이는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뇌졸중까지 왔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저희 가정이 제대로 무너져 버렸죠.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방 2칸짜리 월세 빌라에 들어가 세 식구가 지냈답니다. 아들은 지금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며 코로나 시국에 가장 돈 벌기 좋은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뇌졸중에 걸린 남편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가사 도우미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힘든 시기여도 부잣집에서는 가사 도우미를 불러다 쓰고 있으니 일자리가 아주 많았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로 일할 집을 지정받고 바로 출장 나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건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밥을 챙겨주고 한두 시간씩 출장을 다녀오면 안성맞춤이었죠. 역시나 일하는 곳은 청담동이 많았습니다. 잘 사는 집은 코로나고 뭐고 힘든 시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손이 많이 필요할 땐 가사 도우미를 부르곤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도우미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집집마다 주인들의 인품이 워낙 좋아서 일할 맛이 났어요. 어떤 주인은 청소를 아주 마음에 들게 해줬다며 팁까지 주더라고요. 이렇게 아들과 제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남편의 병도 낫게 하고 다시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 돌아오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답니다. 해가 2번 바뀌고 어느 날이었어요. 먹구름을 보며 가사 도우미 일을 하러 출발했는데 곧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산을 챙겨가지 않아 비를 조금 맞고 일할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초인종을 울리자 제 또래 되는 60대 여자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뭐야, 비 맞고 왔어요? 어쩜 좋아. 사모님, 전 괜찮습니다. 조금 맞았는걸요. 누가 당신 걱정하는 줄 알아요? 여기 우리 집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기 모래 젖은 생쥐꼴로 와서 집안에 세균 퍼뜨리고 냄새 풍길까봐 걱정돼서 이러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말이 없어서. 참나, 이걸 어째야지? 그냥 돌려보내자니 조금 있으면 우리 사위가 와서 다른 파출부를 부르면 시간이 오바되겠는데. 그냥 들어와요. 일단 손발 깨끗하게 씻고 옷 대충 말려요.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누가 되지 않게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어플에 아줌마 평점 보니 요리도 제법 한다면서요? 그럼 그 찜 요리랑 구이 좀 해줘요. 네네, 물론이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화장실에 가서 머리에 물기를 털고 손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청소기를 돌리려는데 집주인이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더군요. 이봐요. 청소기로 청소하려고? 그럴 거면 내가 왜 파출부를 불렀겠어요? 골무쳐서 일일이 손걸레질 하세요. 오늘 귀한 손님 와서 삐까뻔쩍해야 한다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알코올 손걸레질을 하며 넓은 집안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것만 했더니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이제 겨우 바닥 청소를 다 한 거죠. 이어서 각 방의 청소와 창문, 화장실, 신발장 등등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깨끗이 닦고 또 닦았습니다. 어느새 제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죠. 그걸 본 집주인은 또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청소를 다 해놓으면 뭐해. 아줌마 그 소금기가 있는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기본이 안 된 아줌마네. 가서 세수하고 와서 주방으로 가요. 음식 준비하란 말이야.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제가 바닥에 흘린 땀은 깨끗이 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점 5개라서 기대하고 불렀더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교육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갑질하면 웬만하면 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개고생하고 있는데 욕을 먹으니 기분이 다운되긴 했는데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넘겼죠. 이윽고 주방에서 사모님이 시킨 요리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괜히 맛없다는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제가 남편과 아들에게 해주던 똑같은 맛으로 말이죠. 완성된 조개찜과 떡갈비를 맛본 사모님은 만족했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할 일을 모두 끝냈으니 그만 나가보려고 했어요. 사모님, 저는 할 일 모두 다 했으니 결제 부탁드립니다. 벌써 가시게?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손님 와 있는 동안 옆에서 거들어 주시면 안 될까? 내가 추가 수당이랑 팁까지 쳐서 30만 원 드릴게. 네? 30만 원이나요? 저야 감사하긴 한데 집에 아픈 남편이 있어서요. 좋아. 40만 원 줄게요. 식사 끝나면 설거지까지 하고 가세요. 오케이? 저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늦는다고 알렸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
자존심이 상하건 말건 끝까지 일해서 40만 원을 벌어나갈 생각이었죠. 이윽고 사모님의 손님인 딸과 사위가 들어왔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인사를 드리고 식사하는 동안 부족한 게 있으면 일일이 채워드렸답니다. 식은 요리는 다시 데워다 드리면서 말이죠. 사모님의 사위가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떠나자 제가 마지막 할 일인 설거지만 하면 끝이 날 거였어요. 그래서 그릇을 나르고 상을 치웠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깨끗하게 처리했답니다. 설거지감이 하도 많아서 30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모님한테 가서 이제 정말 할 일을 마쳤으니 결제하고 보내달라고 일렀습니다. 사모님,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약속하신 돈 주세요. 아이고, 누가 돈 떼먹을까봐 돈 달라는 소리부터 하시네. 아줌마가 그러니까 겨우 파출부나 하면서 사는 거야. 나 같으면 더 할 일 없는지 물었을 텐데. 알았어. 방에 가서 지갑 가지고 나올게. 집주인이 하는 말에 기분이 연신 상했지만 저는 매뉴얼대로 꾹 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안방에서 사모님이 소리를 크게 지르더군요. 아! 누구야? 누가 내 금목걸이 훔쳐갔어? 사모님 비명에 따님이 말하더군요. 뭐야? 엄마 1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졌다고? 내가 선물해준 금목걸이? 아, 그래. 여기 화장대에 올려져 있는 게 팔이 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간 건지 모르겠네. 엄마, 여기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있잖아. 저기. 두 모녀는 저를 매섭게 째려보며 나오더군요. 사모님은 제 눈을 빤히 보며 웃었습니다. 아, 이 도둑년이 여기 있었네. 아줌마, 왜 그렇게 빨리 나가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당신 내 목걸이 훔쳐갔지? 좋은 말 할 때 내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도둑질을 하다뇨. 사모님이 다른 데 두셨겠죠. 다시 찾아보세요. 아니, 난 귀금속을 화장대에 올려놓지 다른 곳에 두질 않어. 이건 분명 누가 훔쳐간 거야. 여기서 도둑질할 사람이 누가 있지? 사모님, 저 억울합니다. 절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보내주세요. 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인연 이거 아주 철판이네. 어떻게든 빨리 나가려고만 하네. 찌민아, 인연 옷이랑 가방 좀 뒤져봐라. 만약 금목걸이가 나오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저는 억울해하며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사모님의 딸이 제 몸을 수색하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제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물건을 내동댕이 치더군요. 그런데 제 가방에서 나온 물건 중 금목걸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진 모르겠지만 절대 제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하소연했어요. 사모님, 저 아닙니다. 제가 훔쳐서 제 가방에 목걸이를 넣지 않았다고요. 인연 봐라. 그럼 내 목걸이에 팔이 달려서 걸어서 니년 가방에 들어갔다는 거야? 이거 아주 웃긴 년이네. 너 솔직히 말해봐. 상습범이지? 아니에요. 정말 억울해요. 누군가 제 가방에 목걸이를 넣어둔 거라고요. 팔빼 많은 것도 가지가지네. 그럼 우리가 일부러 니년 가방에 목걸이를 넣어놓고 누명을 씌웠다는 거냐?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한 짓이 아니니까요. 이거 안 되겠네. 경찰 불러서 콩밥 먹여야겠어. 저는 죄 지은 게 없었으니 경찰을 부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 딸이 말리더군요. 아, 엄마, 그만해. 목걸이 찾았으면 됐잖아. 그냥 돌려보내자. 그렇게 못하지? 경찰 부르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사과 받아야겠어. 아줌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오늘 내 집에서 일한 일당은 못 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더러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오늘 반나절 가까이 일했는데 무일푼으로 나가라뇨? 그리고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이년 봐라, 진짜 안 되겠네. 너 오늘 잘 걸렸다. 안 그래도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내 손에 쳐맞아 봐라. 다 맞고 나서도 네가 뻔뻔하게 나오는지 봐야겠어. 사모님은 두툼한 손으로 제 양뺨을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날아오는 손찌검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사모님, 그만하세요. 저 정말로 아니라고요. 닥쳐! 너 같은 년은 매를 맞아야 해. 파출부 따위나 하는 한심하고 못난 년아! 저는 계속해서 사모님의 손찌검에 얼굴을 심하게 맞고 말았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채 얼굴에 손을 올리고 있자 이번엔 발길질로 제 온몸을 걷어차더군요. 고통의 신음을 내며 제발 그만하라고 했지만 사모님에 더불어 그녀의 딸까지 저를 짓밟았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매를 맞아 움직일 기운도 없었죠. 이윽고 지칠 대로 지친 사모님은 저에게 침을 뱉으며 꺼지라고 하더군요. 야, 이년아.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경찰 안 부른 것만 해도 큰 자비를 베푼 거라고. 앞으로 내 눈에 뜨면 그땐 진짜 초상 날 줄 알아. 당장 기어서 나가. 진짜 너무하십니다.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건 물론이고 엄청나게 얻어 터져서 네 발로 기어서 현관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다른 가족이 들어오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여잔 뭐고? 엄마, 우리 둘째 딸 왔구나. 어떻게 억만장자 사업가 남친이랑은 잘 만나고 온 거야? 응, 오늘 프로포즈 받았지롱. 아유, 우리 둘째가 드디어 봉잡았구나. 잘했다, 잘했어. 장하다, 우리 딸. 저는 둘째 딸의 목소리를 듣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아는 목소리와 유난히 비슷해서 얼굴을 보려고 몸을 일으켰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둘째 딸 얼굴을 다시 바라보는데 성형수술을 하긴 했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저와 식구들에게 의사라고 사기치고 30억을 가지고 사라진 며느리였습니다. 그년을 알아본 순간 어느새 아팠던 걸 까먹게 됐고 온몸에서 기운이 솟아났답니다. 저는 그년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마주봤어요. 너 혜진이구나. 나한테 사기친 년. 누구세요? 사기라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네 년이 처맞아야 입을 털겠구나. 좋다. 그럼 나도 네 애미처럼 똑같이 도둑년을 흠씬 두들겨 패주마. 바로 사기꾼의 머리채를 잡고 제 허리 쪽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리곤 무릎으로 사기꾼의 얼굴을 올려쳤죠. 빡빡 소리가 연신 나더니 코피가 줄줄 새더라고요. 그리고 눈탱이 밤탱이가 될 때까지 때려서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112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사기꾼이 제 두 다리를 붙잡고 울더군요. 어머님, 잠시만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돈 다 돌려줄게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니년이 우리 돈 사기쳐서 어디에 썼을지 궁금했는데 청담동에 아파트를 샀어. 나와 상견례한 부모도 가짜, 의사라는 직업도 가짜, 이름도 나이도 가짜. 통장 명의는 어떻게 한 거야? 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대포 통장 만든 거야? 이야, 이걸 어떻게 다 속인 거니? 그런데 넌 멍청하구나. 사기를 쳤으면 지방으로 튀든지 해외로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니? 이 무식한 년아? 사기치고 끝까지 안 걸릴 줄 알았더냐? 넌 오늘 끝이야. 그리고 네 애미랑 언니도 똑같은 공범으로 쳐넣겠어. 제가 으름장을 놓자 주인집 여자와 딸이 사기꾼 며느리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더군요. 저 아줌마, 제 딸이 사기친 피해자였어요? 이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 딸이 나쁜 짓 한 건 알고 있었는데 수십억을 사기친 건 몰랐습니다. 아줌마, 선처해 주세요. 이 애미가 못나서 자식이 그런 짓을 한 거라고요. 그건 경찰서 가서 말해. 나한텐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니년 딸 보니까 네가 어떤 년인지 잘 알겠다. 날 도둑 취급한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지? 너 무고죄로 신고하겠어. 아줌마, 아니 선생님, 제발 참아주세요. 제 딸이 돈 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금목걸이는 제가 선생님 가방에 넣은 건 맞아요. 괜히 40만 원 아끼려고 머리 굴리다 보니 그런 나쁜 짓을 했네요. 선생님, 그 경찰서에 있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2년 때리고 나서 생각해야겠다. 준비됐지? 어금니 꽉 깨물어. 잘못하다간 이빨 나간다. 저는 제가 맞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려고 주먹과 발을 쓰고 눈에 보인 골프채까지 들어서 새 모녀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곤 사기꾼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 돈으로 이 아파트 마련한 거니? 그런 거야? 아까 하는 말 들어보니 억만장자랑 사귀고 있다고? 그놈한테도 사기치려고 접근한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사실 저희 식구들은 가난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 목표가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수준의 최고 부자를 만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해서 어머님과 경훈 씨를 속였어요. 근데 제가 사기친 돈 아니어도 살만하셨잖아요. 왜 그 가정부로 여기 계신 거죠? 다 너 때문이다, 이년아. 그냥 주둥이 싸물고 처맞기나 해. 사기꾼 며느리는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수백 수천억이 있는 자산가의 아내가 되려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 남자에게 돈을 갈취한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말고도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사기꾼 식구들을 돼지게 패주고 제 사건을 담당한 형사를 불렀습니다. 이윽고 사기 혐의로 며느리가 체포됐고 나머지 모녀도 저에게 잘못을 덮어씌운 무고죄로 끌려갔답니다. 다행히 며느리의 재산을 압수하게 됐고 제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곧 재판이 열렸는데 며느리는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고 모녀는 무고죄 말고는 다른 혐의가 없어 벌금형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천만다행이었죠. 만약 제가 가사도우미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기꾼을 영원히 잡지 못하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뇌졸중인 남편에게 알리고 배달 일을 하는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근질거리던 입을 참고 있었네요. 다시 수십억 재산을 찾았다는 말에 남편은 병이 나아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쁘고 다행이라며 몸을 회복했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네준 건 바로 저였으니까요. 여하튼 모든 게 바로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코로나가 풀려 다시 사업할 수 있는 루트가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은 다시 하던 사업을 되살려서 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월 매출 10억씩 찍어가며 성공가를 달렸답니다. 저희 세 식구는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마련해서 들어갔고 저는 다시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됐어요. 몇 년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을 그렇게 하더니 다시 하늘이 기회를 줘서 되살아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번엔 저희 집으로 초대했다고 하더군요. 저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건 무리였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가사도우미를 호출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남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했는데 반대로 제가 부르게 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여하튼 손이 야무진 사람으로 부탁해서 가사도우미를 불렀답니다. 잠시 후 대문을 열어주자 꾀죄죄한 몰골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 낯이 익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금목걸이 사건의 주동자이자 사기꾼 며느리의 친모였죠. 저는 키득거리며 그 여자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금목걸이 아줌마 아니야?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네. 당신은 내 딸을 감옥에 보낸... 야, 말은 바로 해라. 내가 감옥에 억지로 보낸 거니? 네 딸이 사기치고 다녔으니 그 꼴이 난 거잖아. 제가 크게 소리치자 여자는 고개를 숙이더군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 과거는 과거 일로 묻어두자고. 그런데 아줌마, 형편이 말이 아닌가 봐? 얼마 전까지 청담동에서 사모님 놀이하더니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야? 그래서 파출부 따위나 하는 거니?
기억나지? 네가 나한테 파출부 따위나 하는 하찮은 년이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난 일은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낄낄거리며 지난번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 집에 귀한 손님들 오시니까 청소부터 해. 알코올 묻혀서 손걸레질하는 거 알지? 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끝까지 시키는 대로 잘해. 그래야 팁까지 두둑하게 받아가지. 청소 빨리 끝내고 검사 맡아. 그녀는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손걸레질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아줌마, 거기 아줌마 땀이 다 떨어지잖아. 소금기 때문에 찌린내가 난다고. 다시 닦어. 네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시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이윽고 청소를 마친 여자에게 주방에서 요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동안 가사 도우미로 여러 번 일해봤는지 꽤나 솜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사기꾼도 구르는 재주가 있나 보네. 음식 꽤 잘하네. 네, 제가 딸 둘을 키운 엄마 아닙니까? 제가 가난하게 살았어도 밥은 잘 먹여가며 키웠다고요. 그중 하나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허, 어디서 재수 없게 눈물을 보여? 사기꾼이 교도소에 있는 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라고. 요리 다 했으면 이제 손님 맞을 준비해. 네? 저 그만 가보면 안 될까요? 이거 왜 이래? 내가 니년 집에서 했던 레파토리 다 알잖아. 똑같이 손님들이 자리에 떠서 나갈 때까지 자리 지켜. 깨끗하게 설거지까지 하고 꺼지란 말이야. 아, 추가 수당이랑 팁 줄게. 40만 원. 오케이? 40만 원이요?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모님. 그래서 사기꾼의 엄마이자 저를 개패듯이 팬 금목걸이 주인이자 지금은 제 파출부인 여자는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자 음식을 내왔다가 치우기를 반복하며 일을 성실하게 해냈어요. 그러다 곧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분 좋게 퇴장했습니다. 이젠 집안에는 저와 남편, 파출부 셋이 남았답니다. 저는 40만 원을 준비해서 파출부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안방에 들어가 화장대를 살펴봤죠. 그리고 곧장 파출부에게 가서 손가락질로 제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파출부 아줌마, 이리 와봐. 당신 내 타이어 목걸이에 손댔지? 네? 그게 무슨... 사모님, 지난번에 제가 그랬다고 똑같이 이런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남편은 그만하고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해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파출부에 몸을 수색했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파출부의 가방을 뒤집어서 물건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제 다이아 목걸이가 나왔죠. 저는 목걸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훔쳐? 이래도 팔빼말 거야? 거짓말. 이건 당신이 내 가방에 넣어두고 생사람 잡는 거잖아. 나 무고죄로 당신 고소할 거야. 그래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 받아내겠어. 경찰에 당장 신고해. 아줌마 연기 잘하네. 근데 어쩌지? 우리 집엔 CCTV가 곳곳에 달렸어. 내가 누구 때문에 하도 남을 못 믿어서 병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타이어 목걸이가 어떻게 아줌마 가방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자고. 여보, 확인 영상 틀어봐. 남편이 텔레비전을 켜서 외부 입력으로 CCTV 화면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를 의심하진 않았나요? 제가 당한 것과 똑같이 파출부의 가방에 목걸이를 넣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해도 선은 지켜가면서 하는 여자였습니다. CCTV 영상에는 파출부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파출부는 바닥에 엎드려 제 두 다리를 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가 나쁜 짓 했습니다. 제 둘째 딸이 사기친 돈을 여기저기 다 물어주는 바람에 파산까지 했다고요.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바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사모님 목걸이에 손을 댔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다시는 사모님 눈에 띄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어려웠구나. 다 이해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의 것을 탐하고 훔친 거겠지. 알았으니까 일어나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게요. 제가 너무 쉽게 용서를 해서 그런지 파출부는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네? 정말이에요? 사모님, 저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래요. 대신 오늘 일한 일당은 못 줍니다. 괘씸해서 한 푼도 못 주겠네요. 네네, 오늘 하루 무료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 용서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파출부가 울음을 터뜨리며 현관으로 걸어 나가는데 제가 문자로 신고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파출부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에게 달려들려고 발악하더군요. 이 우라질년! 야! 봐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 치는 법이 어딨어! 와, 나는 널 용서한다고 했잖아. 근데 법은 너를 용서 못하지? 절도죄로 감옥에 가서 콩밥 맛있게 먹어. 아, 이왕 감옥에 가는 거 니년 딸이랑 같은 방 쓰게 해달라고 판사님한테 부탁해라. 두 모녀가 제외해서 똑같이 수의 입고 있는 걸 보면 재밌겠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나중에 나오면 니년 인생 초전 박살 내주고 말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덤벼봐. 내가 사기 한번 당해보니까 아주 크게 성장했다고. 무서울 거 하나 없으니까 얼마든지 복수해보라고. 물론 그 전에 감옥살이는 해야겠지. 잘 가라 도둑년아. 결국 사기꾼 며느리의 엄마도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답니다. 한편 사기꾼의 언니도 한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돈을 왕창 뽑아먹고 튀었는데 인연 역시 잡혀서 감옥에 갔다더라고요. 세 모녀가 똑같이 감옥 신세를 지고 있다니 진짜 배꼽이 빠지게 웃기고 시원해 죽겠네요. 지금 저는 대저택에서 가정주부로 남편과 아들은 사업을 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은 사기꾼 며느리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는 여자 만나는 게 무섭다며 연애를 피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나중에 진짜 마음씨 착한 여자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재혼을 생각하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제 사연을 써보니 다시 생각해도 어리석은 제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래도 제가 다시 바로 잡았으니 천만다행이죠.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꼭 응원의 댓글을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